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얼른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황종로로 갈까요? 구로로 갈까요?입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인데 지금 마침 노래가 나오네요. 네. 이게 어디로 갈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어제 본인이 이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정리가 됐는데 그 수도권 험지가 어디냐 이게 또 관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요. 어제 광화문 장례 집회에서 황 대표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금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이 국민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발언이 나온 뒤에 보면은 이제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하고 맞붙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럼 과연 종로를 험지로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유병수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죠. 네, 황 대표 측근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종로 출마도 선택지에 있지만 종로보다는 다른 험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전체 총선 전략 차원에서 황 대표의 출마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황 대표가 종로로 출마하게 되면 이제 대선 전초전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수층이 결집을 하게 되고 그럼 현재 이제 야당의 불리한 선거 구도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런 구도에도 좀 변화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가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황 대표가 만약에 거기서 패하면 대선까지 어려워지니까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의 종로 출마는 민주당이 원하는 총선 프레임인데 거기에 응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론한 게 수도권에서 3번 연속 패한 곳이 험지 중에 험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에서 3번 패한 곳 여기를 좀 찾아보면 되겠네요. 네, 상징성을 감안하면 경기보다는 서울 출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서 3번 연속 한국당이 패한 곳을 그래픽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서울 48개 지역구 중에서 40곳에서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이긴 곳 8곳 중에서 19대 총선에서 은평 1과 송파, 병 2곳이 새누리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연승 지역은 6곳이 됩니다. 20대 총선까지 보면요. 관악 을의 오신환 의원이 당선되어서 민주당이 3연승한 지역은 지금 보이는 5곳이 됩니다. 자, 지금 5곳이 남았는데 자, 저 중에서 과연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 만한 명분이 있는 곳이 있냐 이걸 좀 따져봐야겠네요. 네. 광진을은 추미애 장관이 불출마를 하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곳입니다. 남은 지역 중에 상징성이 가장 큰 곳은 바로 구로을입니다. 구로을이요? 네. 자, 그럼 거기는 어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장관 지역구인데 여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이 지역을 주목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이곳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전략 공천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윤건영 실장은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로로 가서 미래 주자인 이낙연 총리와 붙는 이것보다는 이제 현재 권력인 문 대통령의 대리인 윤건영 상황실장이죠. 이렇게 붙어서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인 건가요? 네, 구체적인 방향을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구로울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황 대표가 언급한 수도권 험지 출마 이거 하고요. 아까 유 기자가 얘기한 측근 이야기, 총선 전체 전략 차원에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은 구로울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역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구로을의 지역 표심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지역은 원래 구로공단이 있는 곳입니다. 박영선 장관이 재선과 3선 할 때는 표 차이가 제법 났는데요. 구로 디지털 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 표심은 다소 유연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교안, 윤건영 구도로 치러질 경우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음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황 종로로 갈까요? 구로로 갈까요?는 문 정권 심판론에 다 걸기로 하겠습니다. 네, 문 정권 심판론으로 황 대표가 정면 돌파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요. 손석희 하차 맞춰 약식 기소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선배님, 저 오늘 폭행하셨죠?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김웅 기자가 처음 폭로한 게 이제 지난해 1월이니까 이제 꼭 1년 만에 이제 검찰이 손 사장을 약식 기소하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논란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검찰 결정이 나온 시점 이게 좀 묘해요.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손 사장이 JTBC 뉴스 앵커에서 하차한 당일 검찰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마치 앵커에서 물러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 사장 관련 건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폭행 부분만 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내는 약식 기소로 결론 났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자, 그런데 의혹을 폭로했던 김웅 씨는 정식으로 기소됐잖아요. 네, 김 씨 주장의 핵심은 손 사장이 동승자 논란이 있었던 과천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입을 막으려고 기자직과 용역권을 제한했다는 건데요. 이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되레 자신을 공갈미술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웅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석희 진술만 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법정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증거가 뭐 있습니까? 넘쳐나지 않습니까? 카톡 메시지에, 텔레그램 메시지에, 문자 메시지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김웅 씨가 공갈을 정말 한 건지 또 손 사장이 입막음을 하려고 한 건지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됐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이번 사건의 발단이 아까 얘기했던 그 손 사장의 그 뺑소니 운전 의혹, 요 부분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이 부분은 무혐의로 결론이 난 거죠, 이제. 네, 아시다시피 손 사장은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교회 주차장 근처에서 한밤중에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견인 기사가 동승자를 봤다고 제보했고 김웅 씨가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건데요. 당시 견인차 운전자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내렸어요.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어요. 이미 내리고 간 다음에 손석희 사장이 후진하면서 저를 건드린 거라 오른쪽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 보고 넌 30대 주니만 지원한 거예요. 지원해서 그걸 약점으로 어떻게 더 해보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하지만 이 견인차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증언을 번복했고 경찰은 손 대표의 교통사고 후 도주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를 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손석희 하차 맞춰 약식 기소는요. 김웅 재판서 2라운드로 하겠습니다. 예, 뭐 재판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는 걸 이제 기대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류병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